제12회 제주포럼 해양수산 세션 의장, 좌장을 맡은 장창익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귀한 회의에 이렇게 좌장을 맡게 돼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국제회의는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 참석자들께서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통역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용어는 사실상 원어를 써야 좀 의미가 좀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은 가능하면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지금 동시 통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테크니컬한 그러한 그 사항을 갖다 설명을 드릴 때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사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몇 분의 그 귀빈을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양수산연수원의 양희범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국립수산과학원의 제주연구소장인 안철민 박사님,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그 수산자원 전문가 여러분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그 기조 연설을 맡게 될 그 스피커 두 분하고 그다음 패널리스트 두 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롱민 다우리 박사님입니다. 예. 다우리 박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보골 농업대학교 수산해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인도네시아의 여당이죠. 여당에 속하는 민주항쟁당의 해사문제 담당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옆에 기조연설을 하실 김수정 사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정책관인 신현석 국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 국장님이 못 오시고 우리 김수정 사무관님이 대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분의 아주 저명하신 그 패널리스트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구엘 버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FAO GFCM의 전문가로 계시면서 그러니까 FAO라는 게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GFCM이라는 건 지중해 어업관리기구, 거기에 어업자원 전문관으로 계십니다.
버널 박사님은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하시고, 그다음 스페인 카디즈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 미국 로트거스 대학에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국가에서 공부도 하시고 국제적인 식견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연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조정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환경자원경제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수산분과 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FAO 아시아 태평양 수산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수석 전문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세션을 기록하실 라포투어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의 어업자원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이정삼 박사입니다. 네. 오늘 아마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오늘 타이틀은 동중국해 수산자원 공동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력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의 지구적인 수산자원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 생산량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원량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00만 톤도 안 되는 그런 어획량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어획량 또 자원량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남에게 의한 수산자원 감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불법 조업 방식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같이 병행돼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면해 있는 동중국해는 상당히 생산력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높은 해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겪고 계시겠지만 갈치라든지 지금 참조기 자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원인도 좀 진단을 하고, 그럼 앞으로 이러한 동중국해 수산 자원을 어떻게 공동 관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두 분의 석학과 또 두 분의 국제적인 학자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해답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들께서 발표는 20분으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들의 토론은 10분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께서는 우리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엄격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첫 번째 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닥터 롱민 다우리, please. 자,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저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Okay. This is raise a pointer. This is forward. Okay. This is backward. Okay. Thank you. Okay. This is backward. This is forward. Good afternoon, everyon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Jeju Forum Secretariat who have invited me for 3 times. So this is my 3rd time to be participating in Jeju Forum. And I was asked by organizing committee that my sharing will be how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in managing peacefu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st China Sea. I would like to begin with the fact that seas and ocean actually has the increasing role due to 2 major reasons. Number 1 i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human population on Earth keep increasing, and the standard of living also increasing. So these 2 factors has brought about the increased human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and also environment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sustainable capacity of terrestrial ecosystems in producing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ervices is decreasing. So we human beings, including in East China Sea, if not wise enough, I think our destiny will be in more stiffer competition or in more complicated competition. So this is the fact that right now our world population is about 7.3 billion people. But then over time, the population will be increasing. The life expectancy indicating that the standard of living or the purchasing power of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 world is increasing. This is another only example that the capacity of our Earth to produce, especially food, is being threatened by the global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U.S. President Trump already pulled out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but hopefully other leaders of the world will be moving on saving our Earth from global climate change. But this is the latest data. If the Earth temperature increasing about 1 degree Celsius, and then the capacity of our Earth to produce food will be decreasing about 10%. I think I'll just skip this one. So fisheries is not isolated sector, so it is a part of global sector. So if we want to manage fisheries, we cannot manage only on a local perspective or regional perspective, but we also have to consider global perspective. And my reading told me there are at least 4 key global trends in the 21st century that influence the life of human being. From population and then flat and uncertain world, these 2 global trends implication is the increasing demand of human being for food, energy, water, and other resources, while global climate change, if we cannot manage what we call as set out by Paris Agreement, so the temperature maximum increase should be 2 degrees Celsius, it will be an unmanageable what we call impact. So I don't want to bore you with this information about East China Sea, but as we are aware of, East China Sea is actually part of the Pacific Ocean. Yeah.
and the area is only 750,000 square kilometer. It is very biologically very productive ocean by nature, yeah, because the influence of runoff and river influx of the nutrient from Yangtze River and other rivers, yeah. And East China Sea, from biological oceanography point of view, is kind of nutrient trap, yeah, because it is influenced by Kuroshio Current and other currents. So the nutrient is what we call trapped in this area. So that's why make East China Sea, from fisheries point of view, is very productive. So this is the several currents. And there are 4 countries and 1 economy which share the area of East China Sea,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and North Korea, and 1 is Taiwan. You see, this is just an example how productive East China Sea used to be, yeah? Because, for example, China, among 4 seas, including South China Sea, Yellow Sea, Bohai, yeah? East China Sea is in terms of catch or landing, is the highest one, comprises about 36 to 54%. So this is the data. The East China Sea is what we call the most abundant landing. And I just want to give you some highlight about the economy or the prosperity level of 5 countries or 4 countries and 1 economy in the region. So this is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at if the GDP per capita of a country less than $2,000, meaning that country is poor. But luckily for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lready much higher than $11,750, while Indonesia is still lower middle income country. This i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4 countries. Japan, of course, already a very rich country. Korea, you are also a rich nation. But China, despite the fact that China GDP is the 2nd largest in the world, but if divided by 1.4 billion people or population, the GDP per capita is only 8,000. So still high middle income country, not high income or rich country yet. Indonesia still very low, 3,500. So this is just to give you what we call understanding that East China Sea is indeed one of the most productive sea ecosystem. Yes, indeed, some overfishing phenomena already occurring in this area, especially for what we call hairtail. Yeah, you're right. Yeah, but from this data, shrimp, crabs, and probably some demersal species, the room for expansion is still there. Yeah? So most of the fishing boat actually is traditional. Yeah, as you can see here, the large boat is comprised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fishing structure. China number 1, of course, in terms of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Aquaculture in shallow water increasing. Actually, Indonesia learned more from about aquaculture from Taiwan and Japan, yeah? And not only renewable resources in this area, also some non-renewable resources like oil and gas, maybe some mineral also found here, yeah, as you can see here. So you have potential for gold and so forth and so forth. So this makes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in utilizing this East China Sea will be what we call more complicated. Problems and challenges. To me, overfishing is already there, and then IUU fishing also occur in one location to the other. Pollution, not only pollution which affect local ecosystem, but also transboundary pollution, especially from oil spill and others. And physical destruction of mangroves, coral reefs, and other coastal ecosystem also already taking place. Some biodiversity losses also noticed.
sedimentation, spatial use conflict, yeah, climate change, and then these two, number 8 and number 9, to me is international what you call problems. So especially in term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yeah. Dokdo Island, I hope already settles between Korea and Japan. Yeah. Senkaku or Diaoyu Island still in what you call in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Yeah. This is just give you an example how big is the pollution load, yeah, especially from land-based what you call sources. Yeah. As you can see, like a massive fish kill occurring more frequent over time. And this is the situation about the organic pollution from in Yangtze River. So this is the potential of oil spill, yeah, occurring in East China Sea. So to me, in conclusion, most problems related to coastal development or ocean development are the result of placing too much stress on limited coastal resources or sea resources. And that's condition, I call it as exceeding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ecosystem. So this is my suggestion. So to me, President Trump is on the right wing, yeah, or the left wing probably, to what they call economic frontier. Yeah. So and anything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it seems to me President Trump disregarded. Yeah. But in essence, what we mean by sustainable development is balanced growth. Yeah. Not only economic, but also environmentally also should be sustainable. And from a social point of view, also should be fair distribution of income, fair distribution of wealth, and fair distribution of access to the economy. So if I could transla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the context of East China Sea, and then sustainable development of East China Sea requires a development approach that is capable of balancing economic growth, social equity, in the form of fair distribution of wealth among citizen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in the range of carrying capacity of the East China Sea. So this is also a big homework for a nation surrounding the East Asian Sea to assess what is the carrying capacity of East China Sea. And I think the approach towards sustainability is right now, it's very popular about blue economy. If we can combine blue economic approach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approach, I think the likelihood for us to ha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will be there. And this is my suggestion, yeah, guiding principle for individual country. Number one is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spatial planning from upland to coastal area into the sea, because how matter you are good in managing coastal and sea areas, if upland management is poor, for example, full with sedimentation, pollution, it will be meaningless managing coastal and sea resources. And then the second recommendation, we have to determine the rate of utilization of sea resources, especially the renewable one, should be under what we call renewable capacity. In the case of fisheries, if we believe about maximum sustainability concept, and then we just adhere to this concept according to FAO formula, for example, in order to be sustainable, we have to catch below 80% of MSY. Yeah? So I think all of you know about this figure. So we have to limit ourselves in terms of deploying our fishing vessel or fishing effort should be below MSY. And then can we exploit non-renewable resources in East China Sea? To me, okay, no problem. As far as it is environmentally friendly, we have to app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have to make sure that pollution is maximum as possible to be reduced, and so forth and so forth. And then a basic need of people,
I'm sure in Korea and Japan, all of the people already rich, but people in China although the second biggest economy, but in rural areas, especially in coastal areas, there are still many poor communities. Number 4, about improving productivity, and Jeju is a good example for the world because you will be using zero carbon, energy conservation, pollution control, and if you want to design and construction in coastal area, we have to make sure tha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natural dynamic.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global climate change and other natural disaster also needed.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very leader normally only use economy. So if the growth is okay, employment is okay, then positive,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kay. So this is mostly on the demand side or from the human side. Yeah. This is my last recommendation. So in order for countries surrounding East China Sea, in peaceful condition, I think we have to use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in settling the maritime boundary. So if 4 countries, Korea, China, Japan, using the same basis, which is UNCLOS 1982, I think there will be no boundary conflict. Yeah? Number 2, we have to assess the potential of natural resources in East China Sea, be it renewable and non-renewable, and then based on that assessment, we can set like quota for sustainable utilization for each country, and then establishing a joint management for 5 things. Number 1 is to determine the catch quota of straddling or highly migratory species. Number 2 is the production quota of oil, gas, and other resources in international waters, preventing and controlling transboundary marine pollution, safety at sea, and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the natural disaster. Number 5, I know some economic sectors in the area is not productive, is not efficient, and also not sustainable. So we have to revitalize the existing economic sector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he sustainability. Number 2, we have to develop, I think, nanobiotechnology, because if we only rely on wild stock fisheries, the MSY is limited. We cannot expand our production while the demand of human being for fish, seafoo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keep increasing. So we have to use technology in order to produce more resources. And then we have to develop new marine economic sectors, because this is example of if we produce only raw seaweed, the added value is 0. But if we process for pharmaceutical industry and food, there are more than 500 products from seaweed alone. And in Indonesia, in the U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we have been trying to utilize microalgae for biofuel. In Indonesia, the research has been very, and as you can see, if we can use microalgae culture, and also help the global warming. This is research in Malaysia, in Indonesia. So, and we have found in Indonesian water there are 13 species of microalgae which contain hydrocarbon compound. And 4 already identified, very visible, because the content of hydrocarbon is high enough.
to be extracted. Yeah. This is the product. Yeah. And this is just to give you space of expanding our utilization of East Asian seas. Not only capture fisherie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marine economic sector is not only capture fisheries and aquaculture, but also marine biotechnology, tourism, and many others. Yeah? 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lso encouraged, yeah? And so forth and so forth. So, for example, right now people only think of aquaculture only producing finfish, mollusks, and crustacean. While by definition, actually we can produce almost everything, yeah, by aquaculture. Yeah? So this is to give you example. So this is a conventional product of aquaculture, but for number three, yeah, new area for us human being, yeah, utilize sea ecosystem for aquaculture. Yeah? Just to give you example, the advancement of offshore aquaculture and marine culture, yeah, yeah. Pollution control, and we have also to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in South China, in East China Sea. Yeah. That's all what can I share with you. Kamsahamnida.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상 그 시간이 90분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고 하는 시간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고 그 지명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어로부터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기조연설을 갖다가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김수정 사무관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분.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사무관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님께서 오늘 이 동부가 이 어업자원 이런 협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에 꼭 참석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부득이한 일정 변경으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발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동북아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와 협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차는 동논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현재의 현황들 그리고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바다는 이런 교통 수송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식량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이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원까지 확보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해양에 관한 권리와 권한을 이제 논의하는 해양 경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동중국해의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로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였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 같은 경우에는 수역이 400캐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중첩된 수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북아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2개국 또는 3개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현재는 중첩 수역 같은 경우에는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중일 삼국 양자 간 유엔 해양법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99년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각국 간의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해당 해역에서 어선 척수와 그리고 어획량을 정해서 현재 어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효될 때는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2015년 수치를 보면은 형평성의 원리에 근거를 하여서 현재는 양국 간 동일한 수준의 어선 척수와 어획량을 할당을 하여서 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산자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해역 같은 경우에는 FAO 어장 구획도에 따를 때 총 61해구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류와 난류가 만나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약 어획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어획량이 많은 해역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 어선 세력은 중국이 제일 많은 66만 척을 이루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7만 척, 일본은 약 8만 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어종으로는 고등어와 오징어, 그리고 갈치, 멸치, 명태 등이 있고 현재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명태와 대구 등의 한류성 저류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획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는 이제 400만 톤 수준이다. 88년도에 400만 톤의 정점 이후로는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동북아 어획량은 중국이 제일 많은 1710만 톤 가량의 어획을 이루고 있고 한국은 약 172만 톤의 어획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획량이 600만 톤에서 9,100만 톤을 이루고 있는 90백만 톤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볼 때 현재 동북아 어획량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다소 정체하는 부분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은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동북아 해역에서의 주요 업종은 저인망과 선망으로 국가 그리고 그 운영하는 해역별로 다소 차이는 현재는 있지만 저인망과 선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어종으로는 대구나 명태 등의 저어류뿐만 아니라 고등어, 갈치 등의 부어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서어류의 경우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공동자원 관리가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고 부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공동자원 관리의 유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수산자원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여서 해역별 이용 가능한 수산 자원량과 자원 생물의 이런 생활사 파악을 위해서 현재 수산자원 연구센터를 최근에 건립을 하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조사 전용선도 꾸준히 저희가 건조를 하고 있어서 연근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충계, 추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한중해역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로 8월에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방법은 트롤 어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 결과 14년부터 16년 자료를 보시면 충계에는 약 제곱킬로미터당 약 1.3톤 가량
으로 2015년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2011년도와 13년의 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계 같은 경우에는 약 4톤 정도로서 춘계보다는 더 많은 형태인데 특히 서해에서 고등어 등 부어류 어획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대폭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제주도 서해 해역 쪽은 현재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중국과 좀 조업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해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대비 16년에 약 8해구 정도의 조사 해구수를 저희가 확대를 하였고 조사 결과는 저희 연근의 이제 춘계 어획량 수준과 좀 비슷한데 제곱킬로미터당 약 1.3톤 가량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연근의 자원량은 1970년대 약 1,400만 톤에서 2010년도에는 이제 850만 톤으로 감소를 하고 2011년 이후에는 큰 폭 없이 이제 860만 톤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의 어획량 자체는 96년 162만 톤을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 협력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한중과 한일 그리고 중일의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인해서 현재 약 5개 수역이 중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첩 수역 내에 적절한 자원 관리가 미흡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마다 배타적으로 자원 관리도 현재 곤란한 상황에서 각국 간의 이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일과 한중 그리고 중일 이국 협정에 의해서는 이 어획 노력을 삭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고 이래서 한중일 어선의 집중적인 이런 경쟁 조업으로 인해서 자원 고갈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이 공통 관심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동해나 이런 동중국해에 비해서 어업 의존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네, 따라서 삼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63조에 근거하여서 경계 왕래 어종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서 현재 협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렌츠해의 연안국가 협력 사례를 볼 때 주요 경계 왕래 자원인 대구나 빙어 같은 부분을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런 수산합동위원회에 의해서 TAC를 설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 동북아 해역에서도 좀 참고하여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상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95년 12월에 유엔 해양법에서 협약상의 이런 공해 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채택함으로써 현재는 50여 개의 지역 수상 기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해 수역이 국제적인 규범 아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 수역 관리는 참여국의 공해상 어적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적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기구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러한 동북아에서도 현재 국제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함께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좀 제고를 하고 해양 생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 형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로서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 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2001년부터 이런 진행이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한중일 공동 어업 관리에 관한 연구나 그리고
현재 좀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었고 99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에 수산자원조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의도 된 바 있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어서 좀 각국 간에 이런 새로운 체제 전환을 위해서 현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생물 자체의 지속 가능한 활용에 대한 국제 규범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 경쟁 조국의 이런 불법 조업 자체도 좀 제도적인 대처 안에서 관리가 된다면 동북아 해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 고갈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슬기로운 해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업자원정책과 신영석 어업정책관님의 발표 자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닥터 미구엘 버날 박사님께서 패널리스트로서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만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닥터 버널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발표자 여러분들하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갖다가 받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Tang. And let me just very briefly start by saying thank you very much to the organization for inviting me here, and also to the colleagues from the Ocean 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that has helped me arriving and organizing this meeting. I would like today very briefly to try to present our case study, our experience as an RFMO, as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 work for FAO, but inside FAO, I work for a specific commission, a specific body that is established to manage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Black Sea. Okay. So just very briefly, as I said before, our role is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at the biologica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level of living marine resources, and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n aquaculture. We cover all of the area of the Mediterranean and the Black Sea, which includes 24 contracting parties and 3 cooperating non-contracting parties. These 3 cooperating non-contracting parties are countries that has expressed their interest to become a member. They haven't yet become a member, but they are, due to the UN laws, also enforced to follow all of the binding agreement that we reach. Our key functions is to adopt binding recommendations for fisheries and aquaculture governance, and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nd level the playing field. As you can imagine, in our area, we face very different realities. It was a very good presentation, the first one that we have today, and we touch areas, for example, in northern European coast that are rich countries with high GDPs, but we also have some northern African countries that have other realities, other problems. We even have many geopolitical conflicts at this moment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Black Sea, and this is part of our work, to be able to put all of these countries together in the table to discuss
about fisheries and aquaculture. Okay, so very briefly, because I think you could be interested in knowing how this tool was created. Well, originally in 1949, and we are one of the first RFMO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were created. Countries within FAO, within the Fisheries and Agriculture Organizations, they identified that there was a problem. There was an area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Black Sea in which they have very similar issues that the ones that you just presented for the Eastern China Sea. The issues were that there was a lack of regional management, of regional governance of these fish stocks, of these fishery resources, and therefore they proposed to create this dedicated instrument to address this specific problem. It took some time for the countries to sit together, to start discussing together, identify their priorities, their problems, and then they agreed that this instrument was useful and they should convert it into something more efficient. Therefore, the first big change is that all countries agreed that any decision taken within this instrument should become compulsory for anybody taking any fishing activity in the region. Later on, and we are already, as you see, a lot of years has passed, but here is probably when the GFCM starts to become a modern RFMO. At this point, the GFCM was transformed from a council to a commission. Inside FAO, this has very big implications. It means that a specific secretariat is established, and it means that the countries start funding with their own money all of the expenses of this instrument. It means that the countries, through a yearly quota, they pay for the expenses of the secretariat, they pay for the expenses of organizing the meetings, and so on. At this time, the GFCM becomes fully active, let's say, and in between 2009 and 2011, there was a very important point, is that all UN bodies, all United Nations bodies, they should pass through a process that is called the performance review, in which the countries should reflect, together with external experts, on whether this instrument is working and is attaining its goals. At that point, there was a new final change into the GFCM basic agreement, and we can say today that the GFCM is a modern RFMO in the sense that it has the tools necessary to address fisheries and aquaculture management. We manage around 100,000 vessels, and our annual production, combining both fisheries and aquaculture, is around 4 million tons. And in 2016, we have become one of the first RFMOs to adopt a specific strategy to addres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well as regional problems. So again, very quickly, this is the structure of the GFCM. What you could be interested is that there is a number of technical bodies that provide advice on issues that you highlighted previously in this session, such as what is the status of the resources, what is the status of the priorities for developing aquaculture in a sustainable way. So all of these bodies provide a technical advice. Also, we have an important body, which is the Compliance Committee, that provides a review on how much the recommendations are being followed. And then all of this body of advice is passed to the countries that during a yearly meeting, the meeting of the Commission, can have the possibility to take decisions. As I said before, these decisions become binding, and therefore any decision that is being taken is compulsory for anybody doing any fishing or aquaculture activities in our region. Again, quickly,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GFCM is this framework program.
the framework program is a catalog of activities that the countries have considered priority. So the countries have considered a number of activities that are priority for doing governance, data collection, aquaculture, to promote small-scale fisheries, and to help sub-reg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hese activities have been selected by the countries through their delegates, and then we, the Secretariat, we have the mandate to try to find external funds to cover these activities. This is very important. You will see in my latest slide, because to have a tool such as the framework program that allows you to reach for external funds has been really crucial to develop our activities. Finally, and I'm reaching the end of my short presentation, I just wanted to focus on this strategy that I told you to addres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 not going to go into the detail, but I just want to mention to you the kind of activities that currently the GFCM is focusing on, because they are similar to the ones I think that you may need in your area. So we have one target to reach between here and 2020, which is reverse the declining trend of fish stocks. We are also seeing that the stocks in our area are having stress. They are reducing the abundance of some of the stocks, and we want to have a number of activities to stop that problem. We also want to, in Target 2, support the livelihoods for coastal communities, and this is very important. We have a number of coastal communities very dependent on small-scale fisheries, and we want to address how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Another point that was mentioned previously, curb IUU fishing. IUU fishing is a big problem for the management of fisheries. All the countries have realized the amount of money,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they are losing through this mechanism, and we are trying to address this problem. Target 4 is a very ambitious target, and it tries to address the fact that we want to avoid unwanted interactions between fisheries and ecosystem in both ways. We want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fishing in the ecosystems, and we want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marine litter or pollution in fisheries. At the end of the day, and this is a message that is now really getting through United Nations, we all know that we need healthy ecosystems to have productive fisheries. So ecosystems and fisheries, they are going hand by hand, and we have to try to do some actions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finally, the last target is a very cross-sectoral target in which we try to provide help and assistance to every single country, every single member of the GFCM, in order to be able to sit in the table with the other countries and take common decisions. So this is my final slide. It's trying to be a very brief recap of what we have learned in the experience of the GFCM. The first thing is that it is clear that we started very early in 49, but the GFCM only became efficient the moment it became a commission with an autonomous budget, a dedicated secretariat, and the capacity to attract external funds. This is very important. You need a body that is efficient, otherwise the countries will say, why are we having this body that is not able to take the right decisions? It is crucial to have a number of activities to build the capacity of the different countries on different aspects and to put them together to have a dialogue, because otherwise it's impossible to reach common decisions. It is clear that we also need a strong technical bodies. It is clear that you need a very good advice, because otherwise it's very difficult to take good decisions. We also need a strong and coordinated enforcement of the decisions that we take, and this is something that the countries have to be aware, and they have to put the means to be able to have a strong enforcement. And finally,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in any way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So it is true, and it was very well presented in the first presentation today, that management of fisheries requires a strong commitment
because there is a difficult balance between the ecosystem health and productivity and the human demand at all levels, not only for food, but also for a number of other uses of the ocean. And with this, I'll finish 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Dr. Bernal. 이제 그 토론을 시작할 테니까 그 발표자들하고 토론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아주 굉장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해역에, 그러니까 우리 동중국 해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발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날 박사님께서는 그 지중해 해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동중국 해역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지정 패널리스트로서 마지막으로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의 수산연구본부장이신 조정희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정입니다. 하여튼 두 분의 또 멀리 이태리 로마에서 또 인도네시아 오셔서 두 분의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멘트 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중일 공동어업 관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뭐 국제적으로나 뭐 여기 앉은 어업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은 다 동의하는 바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10년 어업협정 매진도 10년이 지났고 아까 해수부에서 발표했지만 KMI에서 공동어업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한 것도 10년도 지났습니다. 뭐 제가 자료지를 갖고 왔는데 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또 이런 영역을 한중일 공동어업 관리 제주 설립 타당성을 2009년도에 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거를 가운데 또 해수부에 또 건의도 했고요.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논의한 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좀 실제적으로 공동어업 관리를 할 수를 추진할 수 있는 무슨 주체나 기관이나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래야 뭐 정해져야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없었다. 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해양수산부는 또 이걸 추진하기에는 또 아시다시피 이게 외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한중 간의 경계 획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해수부는 좀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하여튼 그런 문제 속에서 10년 정도가 흘러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그런 게 필요하고 특히 이게 제주 평화 포럼에서 이렇게 또 동중국해 이렇게 수산자원을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된 것은 가장 좋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결과가 잘 이루어지면 제주 평화 포럼의 하나의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한중일 공동어업 관리센터가 세워진다면 제주 평화 포럼을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외교적인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해양 경계 일정, 뭐 한일 간의 그런 뭐 원전 수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추진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한 2, 3년간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서 그 정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하여튼 좀 단계별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준비 단계, 뭐 기반 조성 단계, 성숙 단계, 정책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간의 어업협정이라는 공동어업관리가는 협정을 좀 체결해야 되고 협정이 체결되면 체결의 기초에서 이제 공동관리센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 정도까지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2009년에 이렇게 용역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한중일 공동어업 관리에 대해서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지는 게 제주도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의 뭐 TF팀을 만들든 하여튼 어떤 주체가 돼서 뭐 도의회 예산이나 뭐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해양수산국 내에 뭐 TF팀을 형성해서 요거만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지금 정도 지금까지 계속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면 이게 한 또 다른 10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에 우리가 논의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지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는 좀 결실을 맺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TF를 만들어서 제주 특별자치도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또 그걸 받아서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뭐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 공동관리 기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좀 전략이 좀 이 시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의 박사가 말했듯이 그런 외국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우선 코멘트를 하고 제 토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금 거의 한 4시 가까이 됐는데 원래 그 오피셜하게 우리 시간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는 한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토론자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혹시 무슨 답변 사항이나 코멘트가 있으면은 우선 간단히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Yeah, I think the comment from the last speaker is worth to be followed up. Yeah. And as far as the management body is concerned, I think the management body should address two what you call level. On the national level, I think all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can be applied by each nation. But for those issues which are cross-boundary, okay, like illegal fishing and then setting the quota for fishing in international waters, I mean water that's shared by this foreign nation, that should be at the what they call international level, okay. And as far as the task is concerned, I just learned from Mediterranean case from Dr. Miguel Bernal. I think the task should involve not only data collection or study, but the 5 pillars of management, from data collection,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enforcement. Don't forget enforcement, because if only we produce recommendation for the government, it will be useless. So this management body should be given the responsibility or authority to enforce what their recommendations are. Number 2,
I got the impression after 15 years of this initiative, and there is no concrete action yet. Okay, so try first to work internally. I mean, we have to talk on the table between Republic of Korea, Japan, China, and probably also Taiwan, yeah, and North Korea to some extent, yeah, how to manage East China Sea. But then if working internally is not working, we can ask for help from external agencies like FAO, like Dr. Miguel Bernal, or other institution. Yeah? That's my short comment. Thank you very much. 김상관. 뭐 특별한 뭐 다른 코멘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이제 플로어 디스커션을 좀 하겠는데, 우선 그 제주 특별자치도의 김창선 해양국장님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정 질문을 한번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중일 어업자원 그 관리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뭐 1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도, 이 제주 포럼에서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또 거론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아까 조정희 박사님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제주도 지방정부가 우선 앞서서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중국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가서 조업하고, 특히나 중국 어선들이 그물식 어구어법에 의해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그런 그 어업 현장입니다. 일본 어선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어업협상에서도 한중 어업협상에서도 이런 거를 뭐 다뤄봤지만, 이게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나 한국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중국에서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거기에서 그 그물식 어구, 우리나라처럼 뭐 선택적 어법이 아닌 전부 다 저인망식 그런 유자망 뭐 그런 형태의 어구어법을 가지고 자원을 남획하다 보니까 그 어업자원의 생산량도 매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말 그 주도적으로 우선 한중일 간의 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추진 협의체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외교적 협상도 이제 같이 가면서 해야지, 지방 정부가 떠맡아서 시도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그런 그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국장. 어떻게 보면 뭐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인데, 혹시 조정희 박사님 뭐 답변하실? 예, 저도 이거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는 건 100%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추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붐업을 좀 만들고, 어느 정도 이게 제주도가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느 정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제주도가 어느 정도는 좀 운영을 해보고, 진짜 이게 꼭,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한테 지금 당장 추진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만 바라보기보다는
제주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필요하면 정부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나.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건 이건 맞는 얘기는 저도 국장님 말에 100% 동의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정부한테 너무 중앙정부에 맡기다 하면 일이 안 되니까 대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방정부의 어느 정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거를 지방정부가 자추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로 또 김 국장님. 예, 이게 뭐 제주도가 먼저 하면서 정부하고 같이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이게 속도를 내려면 중앙 정부가 앞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한중업 협정에서 제주도 연근내라든지 동중국해 어업 자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거선에 대한 그런 그물식 망어구에 대해서 어획 강도가 높은 그 어법을 해서 뭐 저희망으로 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취역까지 다 포획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매년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한중업 협정 때라도 중국 거선들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부터 정부가 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업 협정에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제한적 조치를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한중일 간에 이런 공동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뭐 이거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황해 같이 포함해가지고 지금 조정희 박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 15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다는데 사실상 제 기억으로 제가 이 제주도에서 28년 전쯤 될 거예요. 1989년에 그때 한중일 국제회의를 여기 제주대학 아마 제주대학 해양연구소 주관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한중일 황해 동중국해 수산자원 공동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이라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8년 전이니까 거의 한 30년 전부터 사실상 이런 논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누가 뭐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거기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 고유봉 교수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봉 교수님도 그때 계셨는데 중국 대표, 일본 대표를 1호 세워가지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 모임이니까 학자들은 다 동의를 했지만은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회의를 갖다 해봐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쳇바퀴 도는 이런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뭐 조정희 박사님께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뭐 한일업 협정을 통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특히 일본은 TAC 관리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TAC도 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업인들에 대한 뭐 원성도 좀 있고 한데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TAC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한일업 협정을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중국에도 지금 불법업 내지는 상당히 좀 파괴적인 어업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어업 협정을 통해서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플로어에서 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코멘트 하나, 시간상 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중국 외해에서 그 생산력을 보면은 우리나라 어획량에 우리나라가 한 170만 톤,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 10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5배, 일본 우리나라의 한 배 정도 어획되거든요. 막대한 어획량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어획량 중에서 동중국해에서 어획량은 약 60 내지 70% 정도 됩니다. 근데 제주도의 이용률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조 부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도 여러 가지도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은 이 문제는 제3자가 다시 코멘트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 어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아까 GFMC 버날 박사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사례들처럼 좀 국가 간에 나서서 이것을 핸들링하고 계획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조 부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테지만 차라리 용역을 맺게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1%도 이용하지 않는 제주도에서 이 자체를 계속 토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난센스다. 그렇게 저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버날 박사, 미구엘 버날 박사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GFMC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과연 누가 컨트리가 했나 내션이 했냐 이걸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GFMC의 사무국은 어디다 두고 있으며 지금 현재 그 GFCM이 사무국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인원은 얼마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닥터 버널. Yes, thank you. Very briefly, well, the initiative to create the GFCM was done by the country delegates at FAO. So FAO has national representatives for each of the countries. In this case, there was a proposal from the delegates of the different Mediterranean states to create this commission, and this was voted in the Council of FAO. As far as I know, this has also been the case of other RFMOs. For example, IOTC is also an FAO RFMO that was created in a similar way than GFCM. As for where the Secretariat is, and so when, as you saw in my timeline, at some point the Secretariat was not created at the beginning. And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message. You can start as fast or as slow as you are ready. In this case, countries were not very ready to start very fast, so they just started with a commission without a secretariat. This commission was only supported by FAO staff and by the countries. When they decided to create a secretariat, again there was a discussion where to put the secretariat, and this discussion, several countries of the Mediterranean presented a dossier with a proposal. As long as I know, there was a proposal from Spain, there was another proposal from Italy, and at the end, the Secretariat is based in Italy, mainly for the reasons that at the same time is where the FAO headquarters are. So we have a Secretariat in Italy, which is also Mediterranean states, and is also where FAO is. Of course, other FMOs have the Secretaria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t's a decision that you have to take internally whether the Secretariat is fixed in a single country or is moved around, and that can also be the case. As for the budget, we have the autonomous budget. So we have a budget that part of it is being paid by the countries. The countries paid more or less between 100,000 euros to 400,000 euros maximum. Per year, yes. The total autonomous budget of the GFCM is 1.4 million euros. And then, as I said before, the good thing is that at this moment, the external funds is triple this money. So we have 1.4 million euros that the countries paid regularly, and we have another 3 million euros
that donors give to us for scientific or technical projects. And I think that was all of the questions. Thank you. Thank you, Dr. Miguel. 사실상 잠깐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걸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니까 지금 다른 RFMO, 다른 지역 수산기구는 사실상 FAO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FAO에서 상당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되는데 이 한중일 간에 여기는 지금 RFMO가 없죠. 그냥 한중, 한일 또 중일 간에 이렇게 바이레터럴 그러니까 양자 그 협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FAO에 강력하게 사무국을 또 만들고 그 회원국 간에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 우리가 협의를 못하니까 이걸 뭐 국가 차원에서 FAO에 이런 지중해 같이 도움을 요청해 갖고 FAO가 좀 중간에서 인터벤션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닥터 버날도 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이건 좀 한번 코멘트를 우선 드리고 그다음 또 질문 이제 거기 연구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발표 또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저 해양수산연 원장 양해보입니다. 아까 우리 해양수산 국장님께서 조금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 이 주제를 뭐 유사 주제로 해서 세 번째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학 전문가 교수님 그다음에 연구기관 뭐 이렇게 해서 기조연설 패널 리스트로 이렇게 모셔서 했었는데 이번 그 제주 포럼의 사무국에서 조금 패턴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좀 위반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해양수산부의 우리 시전석 담당 국장님을 이번에 기조연설로 저희들이 모신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기조연설자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다른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모셨는데 오늘 김수정 사무관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관계 부처를 특별히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 차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조정희 박사님께서 그 코멘트한 내용을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에 도에서 한번 해봐라라는 이런 어떤 인폼이라도 주면은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MI 조정희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는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힘이 실리고 어떤 또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 아까 미구엘 베르날 박사님을 이번에 또 특별히 모신 것도 저희들이 그 사례를 찾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우리 조정희 박사님께서 이렇게 연결하면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코멘트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양수산부 김 사무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런 뭐 학술이나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거를 이제 좀 정부에서 집행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정부 측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전달을 잘 할 예정이고 저희 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양자 간 협약을 좀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피셜한 시간은 지났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사무관님한테 추가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예, 조금 코멘트라고 보면 되겠는데 다음에 이런 포럼이 할 때는 이러한 아까 현안적으로 그런 기관을 어떻게 유치하자 하는 동주국회 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추진 사항을 자꾸 일반 뒤에 프로에 지금 어민들도 많이 와 있는데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되는 내용을 좀 알려줘야 국민들도 어민들도 호응하고 국가 정책을 걷고 찬성을 해주고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경과들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꾸 발표만 신나게 하고 뒤에는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다음 포럼 때는 정책 위반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진 상황은 어떻고 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양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도에 어떻게 하달을 했다든지 어떤 경과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경과가 전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 사무관님께서 실무자시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 좀 해줬으면 더욱 국가의 정책이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정희 박사님 또 코멘트가 있다니까. 뒤에 어민도 계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해수부가 추진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갈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여러 가지 추진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모든 사업을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예. 제주도청의 수산자원 담당 사무관 양홍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14년 만에 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맨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지금 이 바다의 날 기념식 대통령님께서 기념식 기념사를 들은 대다수 해양수산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성함을 대면서 거기에 따른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삼국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정부에서 추진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가 직접 자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또 새로운 장관님이 또 해양수산 이제 또 전문가 국회에서 일하셨던 장관님이 가시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해양수산인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사무관님. 예. 사실상 아주 양 사무관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상당히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우리 김 사무관께서는 좀 전달이 제대로 돼 가지고 확실하게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한 90분 좀 지났습니다만은 90분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발표도 있었고, 또 특히 지중해의 사례 같은 건 우리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양 블루 이코노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인도네시아 우리 전 장관님, 다우리 장관님,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버날 박사님, 조정희 박사님, 하여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우리 전 장관님께서 꼭 한 말씀만 하시겠다 하니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Yeah, I just surprised that China fishing vessel also did IUU fishing in Korean waters, because Indonesia used to be one of the worst country in terms of negative effect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vessel. But to me, because Indonesia i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much lower than China, that's logical. But to me, it's not logical if China fishing vessel encroach or poach into the Korean water, which you are more advanced than China. But I will give you a lesson learned from Indonesia. So since I was minister in 2001, Indonesia made very what you call tough measures, okay, towards China fishing vessel, and thanks God, right now the illegal fishing done by Chinese fishing vessel in Indonesian waters reduced very significantly. So my recommendation, Koreans should take tougher measures, okay, or tougher what you call counteract to combat illegal fishing done by Chinese fishing vessel.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good comment. 자, 그러면 시간이 한 9분 경과됐는데 이상으로서 우리 회의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념 촬영이